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가계부채 과연 관리 가능한 범주인가? 가계부채가 터지면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사태가 놓이게 된다라고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정말 가계부채가 관리 가능한 범주인지 관리 불가능한 그런 범주여서 정말 가계부채로 인한 대규모 부실 문제가 야기될지 명확히 진단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한국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 중에 하나로 가계부채를 꼽을 수 있고, 저도 나름 주기적으로 가계부채에 대해서 업데이트하면서 진단해 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역시 이 가계부채 어떤 수준인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자에게는 적정한 수준의 빚을 의존해서 자산을 확보한다든가 내 집 마련을 한다든가 하는 것이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빚을 진다는 것은 그만큼 빚을 끌어안고 이자율보다 더 높은 수준의 수익성을 영위할 수 있다면, 그런 자산을 확보할 수 있다면 그 레버리징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매우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빚을 일으켜서 확보하게 된 그 자산 가치가 꾸준히 상승한다면 별 문제는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집을 샀는데 빚졌는데, 근데 그 빚졌을 때 당시의 이자율보다 계속 치솟고, 또 역시 그때 샀을 시점의 집값보다 계속 떨어지면 정말 이게 집이 아니라 부담이 되는 것이고, 정말 이 빚 부담 때문에 차주들은 굉장히 심각한 삶의 질의 추락이라든가 정말 어려운 공경에 놓일 수도 있고,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거시경제적으로도 과도한 빚에 의존해서 무리하게 투자를 했다가 사실 그 투자 대상의 자산 가치가 떨어지고 빚 부담은 계속 커지면 커질수록 결국 갚지 못하는 빚의 성격의 규모가 커질 수 있고, 그러다 보면 그 개인의 부실이 금융 부실로 연결될 수 있어서 그게 곧 시스템적 리스크, 그죠? 말 그대로 가계부채발 금융위기에 놓일 수 있겠다라는 걱정이 드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가계부채에 의존해서 이것저것 자산을 마련을 하거나 이것저것 학자금 자금을 마련하거나 여러 가지 노력을 할 수 있는데, 근데 빚 갚느라고, 특히 생계비가 부족해서 빚에 의존을 했는데 또 빚 갚는데 많은 그 소득의 일부를 쓰다 보니까 또 빚 갚기 위해 또 다른 빚에 의존하고, 더군다나 이 높은 금리에 너무나 높은 이자 상환 부담 때문에 결국 나는 더 정말 지갑 사정이 쪼그라드는 가난을 면치 못하는 그런 좀 어려운 국면에 또 놓일 수가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이 가계부채는 개인에 있어서도 투자자에게 있어서도 거시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도 정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만큼 가계부채 관리 가능한 범주인가 라는 것을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더 이코노미스트에서도 아주 오래전부터 이 빚 때문에 삶의 질이 떨어진다든가 정말 어려운 국면에 놓일 수 있다라고까지 표현을 했었고, 빚이라는 것이 하나의 트랩, 함정, 덫에 걸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빚 갚기 위해 또 다른 빚에 의존하는 정말 이 뎁 트랩에 빠질 수도 있음을 강조하니만큼 전통적으로 이 빚이라는 것은 정말 관리 가능한지 여부를 진단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2024년 경제를 전망하면서 이 전망서에서도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이 고착화됨에 따라서, 특히 고금리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이자 상환 부담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참 어려운 국면에 놓일 수 있음을
강조했고요. 또 이 고금리의 역습, 고금리는 뭐예요? 이자 상환 부담의 역습, 다른 말로 부채의 역습에 우리 경제가 놓이게 됨에 따라서 정말 거시경제적으로도 불안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고, 특히 금융부실 문제가 더 고조되는, 또 미국에는 또 은행이나 금융기관의 연쇄 부실 문제, 또 한국에는 가계부채나 부동산 PF발 금융부실 문제, 중국 같은 경우도 이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연쇄 부실 문제가 금융부실로 또 야기되는 그런 문제가 고조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함을 2024년 경제전망서에서 주목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업데이트된 버전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계부채 현황을 좀 볼게요. 얼마 전에 가계 신용 데이터가 발표가 됐습니다. 2023년 가계 신용, 이 가계부채 규모는 1,886조 원에 달합니다. 1,900조 원까지는 아니지만 이 1,886조 원에 달하는 가계 신용 규모는 역사 이래 가장 큰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 규모는 그렇게 이렇게 확장적으로 나타나진 않고 있는데, 가계부채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으니까 가계부채, 과연 부채는 늘어나는데 그만큼 상환 능력도 늘어나고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주목될 수 있겠죠. 특히 최근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를 보면, 물론 2016년, 17년 사이에 11%대의 가계부채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때도 있었고, 20년, 21년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크게 호황이었을 때 또 가계부채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10.5%까지 가계부채 규모가 늘어난 적도 있었지만, 2022년 이후로는 사실 22년에는 가계부채 규모가 오히려 줄어들기도 했었고요. 근데 2023년에는 다시 가계부채 규모가 늘어나고는 있으나 그 증가율로 보면 약 1%대에 불과한 그냥 완만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서 가계부채 규모 면에서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인 건 맞지만 가계부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진 않고 있으니까 그래도 괜찮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그런 주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가계부채에 대해서, 같은 빚에 대해서 더 많은 이자 상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가계부채 규모가 절대적으로 크게 들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가계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닐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또 가계부채 규모가 어디를 중심으로 늘어나나 라고 봤더니 그래도 비은행 예금 취급 기관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예금은행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현상을 본다면 그래도 안정적으로 가계부채가 관리 가능한 범주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만, 또 역시 그게 아닐 수 있음을 조금 이따 강조해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계부채 문제의 본질이 무엇일까? 보시는 것처럼 가계부채 규모가 어쨌든 늘어나고는 있어요. 최대치로까지 늘어났어요. 근데 이 부채 규모가 늘어날 때 갚을 수 있는 수준의 부채 규모가 늘어나는 것인가? 갚을 수 있는 부채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갚을 수 있는 수준인가를 진단할 때 많이 쓰는 것이 채무상환 비율이에요. 이 채무상환 비율, DSR이라는 개념은 분모에 가처분 소득을 놓으세요. 그럼 예를 들면 매월 찍히는, 여러분 통장에 찍히는 소득, 그 가처분 소득을 분모에 놓으세요. 예를 들어 1,000만 원이다. 그럼 1,000만 원을 분모에 놓는 겁니다. 매월 상환해야 될 원금 이자 상환액, 원리금 상환액을 분자에 놓으세요. 근데 원금이 예를 들어 150만 원 상환해야 되고 이자를 50만 원씩 상환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분자에 200만 원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 DSR이 몇 %예요? 20%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 DSR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소득이 있으면 소득 중에 절대적인 비중을 빚 갚는 데 쓰고 있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만큼 빚 부담이 가중되고 이 채무상환 비율이
30%를 초과하면 위험군으로 분류를 합니다. 지금 23년 기준으로 위험군 단위에 진입해 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어쨌든 2022년보다 2023년 채무상환 비율이 올라가는 현상을 보면 자, 이것은 문제가 아니다라고 할 수가 없겠죠. 또 우리가 부채에 짊어지는 이유가, 부채에 의존하는 이유가 결국 자산을 거머쥐기 위함이기도 한데, 그죠? 근데 그 자산 가치가 계속 올라간다면 그나마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빚을 져서 자산을 매입했는데 자산 가치가 올라간다면 이 자산을 담보로 했기 때문에 자산 담보 가치가 훼손돼서 정리한다 하더라도 빚을 갚을 수 있기 때문에 은행 부실로 이어지지 않아요. 근데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자산 가치는 조정되고 이 부채 규모는 더 커진다면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올라갈 수 있고 22년보다 23년 다시 올라갔죠. 이런 현상은 결국 부채를, 자산을 청산해도 담보 가치만큼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성격이 강해진다라는 뜻이니까 금융부실로 전이될 가능성도 높아지는 겁니다. 가계부채 문제의 본질은 역시 갚지 못하는 부채의 성격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가계부채 문제의 본질은 바로 이거죠. 연체율이 늘어난다. 연체한다는 것은 정해진 기간 안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되는데 상환을 못하는 시점이 온다면 그건 연체하는 것이고, 전체 부채 중에 연체하는 은행 대출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은행 대출금은 갚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은행 대출금 성격이 강하니까 위험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가계대출 연체율이 최근 0.4%로 2020년 이래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까지 올라왔습니다. 기업대출도 올라왔고 가계대출도 올라왔으니까 결과적으로 이 빚을 갚지 못하는 기업, 빚을 갚지 못하는 가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결과적으로 금융부실 문제가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 여러 가지 관점에서 가계부채 문제가 있나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분기마다 금융안정보고서를 발표하고, 그래서 가계부채 문제의 부실한가라는 것을 진단하는 여러 툴로서 이 취약차주 비중을 들여다봅니다. 이 취약차주의 개념은 다중채무자이면서, 이 다중채무자부터 설명드릴까요? 다중채무자는 세 가지 이상의 빚이 있으면 다중채무자예요. 주택담보대출도 있고 신용대출도 있고 뭐 학자금 대출도 있고 아니면 뭐 카드대출도 있다. 세 가지 이상의 종류의 빚이 있다. 그러면 역시 다중채무자이고요.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층이거나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신용등급이면 취약차주로 불려집니다. 그러면 전체 우리나라의 금융대출을 의존하고 있는 차주 중에서 이 취약차주가 얼마나 차지하나 라는 비중이 이 파란색 바그래프예요. 근데 21년 6%에서 23년 6.5%로 취약차주의 비중이 늘어나죠. 또 중요한 것은 전체 약 1,900조 원에 달하는 가계신용 규모에서 이 취약차주가 짊어진 빚의 규모는 얼마나 되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이 빨간색 그래프예요. 대출 금액 기준인 거예요. 근데 21년, 22년보다 23년 올라가는 흐름을 보면 취약차주가 짊어진 빚의 규모가 늘어나고 있구나. 갚지 못할 성격의 빚이 늘어나고 있구나. 자, 이런 것은 뭐 과거 2016, 17년 그 당시보다는 높지 않은 수준이지만 종전 2020년, 21년보다는 다시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 가계부채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계부채 문제 있다, 뭐 1,900조에 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계부채 1,900조임에도 불구하고 갚을 수 있는 부채의 규모가 늘어나면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취약차주 비중이라든가 연체율이라든가 여러 각종 지표를 가지고
갚지 못할 성격의 빚의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이게 가계부채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가 된다라고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간혹 우리 독자분 중에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경익남 영상 보면서 취업 준비하는데 도움이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금융권 취업하시는 분들은 가계부채 문제가 어떤 상황에 있다라고 만약에 말씀드려야 될, 면접 자리에서 말씀해야 될 그런 과정에 놓여 있다라고 한다면 가계부채가 1900조 원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문제 있다. 이 얘기는 약합니다. 문제가 있음을 명확히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가계부채 문제가 있긴 있는데 어디에 문제가 있나를 좀 볼게요. 제가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업데이트하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고소득층 5분위의 경우에는 채무상환 비율이 낮아요. 근데 저소득층 1분위의 경우에는 채무상환 비율이 이미 52.6%로 높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소득이 월 100만 원인데 52만 6천 원을 빚 갚는 데 쓰고 있는 계층이란 뜻이에요. 특히 금융권에서 이 채무상환 비율이 40%를 초과하면 고위험군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1분위는 이미 고위험군이고 2분위 저소득층까지도 유독 고위험군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본다면, 이 가계부채 문제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문제는 저소득층이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빚에 의존하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또 다른 빚에 의존하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에 놓여 있는 이런 계층들의 빚이 문제다라고 지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종사상 지위별로 봤을 때 임금 근로자냐 자영업자냐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러면 임금 근로자 중에서도 상용 근로자가 있고 임시 일용 근로자가 있어요. 그리고 자영업자는 임금 근로자가 아니죠. 이렇게 분류를 했을 때 절대적으로 자영업자가 더 높은 수준의 금융부채를 짊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이 상용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이 금융부채 차이값은 뭘까요? 아마도 자영업자는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죠? 추가적인 부채에 의존을 하는 성격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 자영업자의 경기가 어떤가요?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이후로 자영업자들은 매출이 안 일어나요. 임대료는 높아요.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원자재 값, 전기요금, 가스요금, 인건비 다 오릅니다. 매출은 충분하지 않아요. 결국 충분히 영업이익을 가질 수 없으니 이 돈 가지고 빚을 변제하기가 너무나 힘든 겁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는 이미 채무상환 비율이 30%가 넘어서니 위험군에 진입했고요. 40%라는 고위험군까지는 와 있지 않지만 그 어떤 계층보다 자영업자의 채무상환 비율이 높다라는 사실은, 그러면 이 종사상 지위별 채무상환 비율과 앞에 보셨던 소득 분위별 채무상환 비율, 이 그래프를 종합해 본다면 특히 저소득 자영업자, 그러니까 취약계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생계형 자영업자, 이 생계형 자영업자, 저소득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는 정말 이 부채의 문제에 상당히 놓여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정부가 이 가계부채 문제를 잡기 위해서 카드를 꺼냈습니다. 바로 스트레스 DSR을 도입하는 것이죠. 이 스트레스 DSR을 도입하게 되면, 이 개념을 명확히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근데 DSR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DSR 범주만큼 그만큼 빚을 질 수 있다라는 뜻인데, 스트레스 DSR을 도입하면 향후 변동하는 그 금리만큼 추가적으로 많은 이자 상환 부담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금리가 낮았을 때 이자 상환액과 금리가 높아졌을 때의 이자 상환액은 다르니까 금리가 높아질 때를 가정하면 DSR이 더 높아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스트레스 DSR을 도입하면 의존할 수 있는 빚의 규모가 줄어듭니다. 예를 들면 30년 만기 변동금리 주담대를 가정해 보면 연봉 1억 원 직장인의 경우에 현재 6억 6천만 원의 빚을 질 수 있어요. 2025년 이제 스트레스 DSR을 도입하니까 5억 6천만 원까지 빚을 질 수 있습니다. 1억 원가량 빚에 의존할 수 있는 경향성이 줄어듭니다. 연봉 5천만 원 직장인으로 가정을 해본다면 현재는 3억 3천만 원 정도 빚을 질 수 있지만 2025년이 되면 2억 8천만 원으로 5천만 원가량 감소합니다. 결국 스트레스 DSR을 도입하면 은행권의 경우 24년 2월부터 주담대에 적용이 되고 또 나아가서 24년 6월부터는 주담대뿐만 아니라 신용대출까지 적용을 확대하고 제2금융권 주담대까지 적용이 됩니다. 그 3단계로는 24년 말부터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 대출까지 적용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연봉 1억 원의 경우에 기존에는 한 6억 6천만 원 정도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 규모가 단계별로 축소될 수 있겠구나. 역시 연봉 5천만 원의 경우에도 3억 3천만 원 정도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 규모가 점진적으로 줄어들 수 있겠구나. 이게 결과적으로 스트레스 DSR을 도입해서 가계부채 규모가 추가적으로 늘어나지 않도록 증가 속도를 좀 어느 정도 통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방향성인 거예요. 그러면 가계부채 잡힐까? 증가할까? 이 부분을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행권을 중심으로 그리고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부채 규모가 12월 또 1월, 2월까지 늘어나는 경향성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특례보금자리론에 의존을 했는데 특례보금자리론 그 정책금리가 이미 시중금리가 많이 떨어지면서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은 게 됐어요. 특례보금자리론이 대략 4%대 중반 이 정도의 금리를 적용하는데 3%대 금리도 도입이 됐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이제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 상환하고 이제 넘어가는 거죠. 대환대출하는 거죠. 시중금리로 갈아타는 거예요. 갈아타는 과정에서 이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급격히 늘어나는 특징, 은행 중심으로 이 담보대출이 늘어나는 성격 이런 것들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주담보를 중심으로 또 은행권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규모가 늘어나는 특징이 가계부채 문제 없다라고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근거 중에 하나는 특례보금자리론은 뭐 50년 만기까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몇 개월 만에 중도 상환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11월, 12월 또 1월까지도 중도 상환이 계속 늘어나는 특징은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중도 상환하고 그리고 은행권으로 이 주택담보대출을 대환대출하는 갈아타는 방식으로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특징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가계부채가 최근 늘어나는 특징을 긍정적으로 문제 없다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한 가지 유추해 볼 수 있고요. 앞으로 가계부채가 늘어날까? 늘어나긴 늘어나겠죠. 그러나 늘어나는 속도가 둔화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측면은 앞으로 시중금리가 정점을 찍고 더 이상 시중금리가 상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현재 하고 있거든요. 제가 제 채널에서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근래 역사상 가장 높은 시중금리는 22년 10월 11월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정말 여러 차례 드렸었고 22년 10월 11월 그때 이 코스피도 가장 낮았었거든요. 그때가 가장 낮을 것이다 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이렇게 금리와 자본시장이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때 금리가 추세적으로 막 인상하는 과정에서 시중금리가 먼저 반영되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다시 떨어지다가 23년 약 11월 정도에 또 미국의 어떤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이 등장하면서
다시 시중금리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 이후로는 기준금리가 어쨌든 뒤늦게라도 24년 하반기에라도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그런 스탠스로 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이 가계부채의 가격이 금리예요. 금리가 떨어지는 만큼 가계부채에 의존하고자 하는 경향은 강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부채 규모는 늘어나긴 늘어날 겁니다. 그러나 스트레스 DSR을 범용화, 적용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 증가 속도가 어느 정도 잡힐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단기 코픽스 추이를 봐도 최근 들어서 이 코픽스 추이가 하향 안정화되는 현상을 본다면 가계부채 규모는 늘어날 수는 있겠다. 그러나 그 늘어나는 속도가 주춤해질 수는 있겠다. 그래서 2천조를 향해서 가긴 가겠지만 증가 속도가 예전만큼 10%, 15% 이렇게는 어렵고 1, 2, 3, 4% 정도로 어느 정도 관리 가능한 범주 내에서 관리될 수는 있겠다. 이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정작 이 부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빚을 갚기 위해 빚을 짊어지고 또 생계비 마련을 위해서 빚을 지는 이런 계층들은 사각지대로 내몰릴 수 있겠다. 저소득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사각지대에 내몰릴 수 있겠다. 이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가계부채 규모 면에서는 이제 그래도 점진적으로 관리 가능한 범주에 들어가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취약차주, 저소득 자영업자 이들의 가계부채 문제는 더 커질 수 있겠다. 왜냐하면 풍선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가계부채 규모를 제약하면 가계부채 규모 전체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다른 종류의 빚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더 어떤 특정 계층의 위험을 부추기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해봅니다. 최근 들어서 취약차주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요. 비은행권의 경우에도 취약차주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로 은행을 중심으로 관리 가능한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규모를 잡기 위해 움직이다 보면 오히려 더 비싼 금리에 취약차주들이 풍선효과처럼 더 가중된 부채에 의존할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예의주시하면서 이런 소외된 취약차주들의 가계부채 이 상환 능력을 보존해주는 종류의 가계부채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만 하지 않을까. 결국 거시적으로 규모 면에서 가계부채 규모를 잡기 위한 행보가 절대적으로 가계부채 문제에 취약한 그런 계층들의 문제를 더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악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더 디테일하게 핀셋 정책을 가지고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의견까지 드리면서 이상 이번 주 경제 읽어준 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